안녕하십니까. 김선명 세무사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2014년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관한 연구입니다. 일단 논의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고 한다면 2013년 9월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4%에서 현행 1에서 3% 이렇게 인하하는 대신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소득세를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감면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그 부족세액을 보충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 시에 이 부칙 15조를 통해서 이 부칙 15조인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부칙을 두었습니다. 이게 쟁점이 된 이유는 2014년 개정지방세법 시행일 이전 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이 확정되었으나 결손금 또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세액이 이월공제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경과조치에 따라서 공제감면이 되느냐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세 개의 고등법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세 개의 고등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왔고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 이제 수원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조특법과 구조특법 10조와 144조 모두 법인세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감면 규정으로 볼 수 없다라는 근거, 그리고 구지방세법 하에서는 이러한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 효과가 발생한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소득세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유로 인해서 반사적 이익이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연구비 등을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한 신뢰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단순한 기대, 납세자의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가름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는 그와 다르게 판결이 났습니다.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이 종전의 규정 유무와 그 다음에 이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 이 납세자의 기득권의 신뢰보호의 유무에 대해서 판시를 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종전의 규정 유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조특법, 즉 10조와 144조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종전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구조특법 144조 1항을 근거로 5년이라는 장래에 한정된 기간 동안 이월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명시적 규정으로 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지방세법은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도 필연적으로 5년간 공제해 줄 것이라는 이제 납세자의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수원 고등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서울행정법원의 이제 1심 이제 판결인데요. 이 또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종전의 규정에는 지방세법만이 아닌 법인세법 내지 조특법의 제방 규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요. 그 외 연구비 등의 지출이 신뢰를 보호해야 할 정도에 이르다는 근거로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또한 수원고등법원과 같은 법리를 들어서 종전규정의 해석을 구지방세법 시행 당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산출 규정과 조특법 규정이 유기적으로 적용되어야지만 했으므로 그 규정 모두가 구지방세법 관련 조항과 일체로 보아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구지방세법 또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이월공제 규정을 추가로 규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특법에서 이월공제 규정을 두었고
또다시 지방세 특례법이나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둔다면 이중공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세법과 지특법에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라는 걸로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그리고 이 법인세법, 조특법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관여한 것도 지방소득세에 관하여도 5년이라는 장래 한정된 기간 동안 2월 세액공제가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더불어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법인지방 입법자의 의사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향후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을 배제하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개정 이후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배제하려는 그 부분이었던 거지 그 이전에 납세자의 신뢰가 형성된 그 의무자의 신뢰 이익까지 배제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수원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고요. 대전고등법원에서는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때 대전고등법원의 1심인 청주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원지방법원과의 그 근거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는요, 이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산출 방식만을 규정하였지 직접 부과 내지 감면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를 규정한 조특법은 결과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규정일 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규정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와 법인세의 관계, 규정의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구조특법 규정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도 비과세 내지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자, 법인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이 발생하여 부과되고 그에 대한 세액공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연구비 등을 지출할 당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요건 내지는 공제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건데요. 특히 이 부분은 현재 과세관청의 가장 큰 주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과세관청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성립 시점에 세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제 감면이 없는 개정세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과세관청의 가장 큰 주된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구비 등을 지출한 것은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 지방소득세 혜택이 지출의 유인이나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조특법상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 규정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납세자가 받는 불이익이 이 세액공제액보다 지방재정 확보라는 그 목적의 그 부분에 비해보다는 작고 그 반사적 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지방세 논문집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러한 고등법원 판결 이후에 조세심판원에서 여러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심판례를 찾아보게 되면 일관되게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그 근거로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세액 감소 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았던 것으로 구조세특례제한법은 법인세 세액 감면 또는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대한 규정일 뿐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판례에 관련한 쟁점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크게 이 부칙, 이 15조 일반적 경과조치 해석에 대한 쟁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납세자의 그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단 적용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은 곧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이때 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종전의 법령과 새로운 법령의 구체적 적용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용례입니다. 근데 적용례라는 것은 이 신구 법령의 적용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15조 같은 일반적 경과조치, 이 경과조치는 신구 법령에 의한 기존 혜택에 대한 기득권 침해 방지 등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구 법령을 계속 적용하기 위한 법률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점에서 이 적용례와 경과 조치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일반적 경과 조치는 바로 이렇게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점이라는 점을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판례에 있어서 이 경과 조치에 대한 태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과 규정의 물리 해석에 의하면 구법 당시 과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구법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종전 규정에 의해 과세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세법이 개정되었다면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고요. 또 대법원 이 836 453 판결에서는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세법 부칙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하고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뭐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세법이 납세 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 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럼 이러한 예전 이 경과 조치라든가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게 된다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 쟁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입장이 맞다라는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이제 제가 결론 내린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지방세의 이제 과세 여기 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내용의 의미는 지방세에서도 법인세액 산출 시 적용되어지는 법인세 및 조특법상 비과세와 감면을 모두 적용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징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조특법 같은 경우도 지방세법에 일체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2014년 1월 1일 개정 전까지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관련 또는 이런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죠.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단한 근거에서처럼 만약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세액공제 관련과 이월공제 부분을 명시를 했다면 이중공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세법에서도 조특법을 지방세 하나의 축으로 봤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지방세 특례제한법 3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 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이 문구조차도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도 지방세에 대한 감면과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조세특례제한법이 국세에 대한 감면 조항이므로 법인 지방소득세에 적용하는 것은 확장 유추 해석에 해당된다라는 근거를 두었는데요. 우리가 대법원에서는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서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라는 단서에 의한 엄격 해석주의 원칙을 표방한 건데요.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전에 세법 개정과 다르게 법인지방소득세 부분 개정은 어떻게 보면 서택스, 즉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을 합리적인 이유가 해당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한목적적 해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해석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맞다라는 것,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만약에 이 종전의 규정, 즉 과세관청 입장에서 앞서서 그 조세특례제한법이 우리가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종전 규정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2014년 1월 1일 개정 당시에 이 종전의 규정은 그러면 그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구 자체가 불확정 개념으로 또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확정 개념이 된다면 우리가 조세법률주의 위반인데요. 특히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납세자가 과세 요건과 그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불확정 개념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법 개정 개정할 때의 방법을 보게 되면 이 불확정 개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의 취지나 목적 그리고 전후 문맥의 내용에 따른 물리적, 논리적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목적이 우리 지방세수 확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이는 개정 후에 법인에 대한 공제감면을 축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지 이미 개정 전에 이미 감면될 것을 이미 감면되는 것이 확정된 것까지 소급해 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또다시 소급가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쟁점으로는요, 이 납세자의 신뢰이익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냐라는 것을 일단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이 판결을 통해서 앞서 판결에서는 이 수원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법인지방소득세도 이 조특법에 의해서 5년간 장래의 기간 한정된 기간 동안 이월 공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이제 우리 법인지방소득세의 명시 규정으로 보아서 결과적으로 신뢰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은 납세자의 불이익이 지방자치 발전의 기회에 비해 작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가재정, 당연히 국가재정에 관련된 공익은 납세자가 받는 불이익, 어떤 불이익보다 가장 크겠죠. 그렇다면 언제나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입법자의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보다 항상 우선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볼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구인의 신뢰이익과 침해 정도에 의해서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해당 쟁점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갖고서 생각을 해본다면 실질적으로 지방소득세에서는 법인세액이 10%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숫자값은 작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 10%세만이 아니라 기술인력 개발을 위한 연구비 등을 지출한 유인 또는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신뢰이익과 침해 정도는 구체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기준으로는 그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법률의 존속에 대한 기본권자 신뢰 정도인데요. 이걸 따지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의 예측성, 유인된 신뢰 행사 여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입법자가 일정 기간 조세 감면을 약속하는 경우에 이러한 예측성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5년간 이월 공제한다라는 그러한 일정 기간 조세 감면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예측성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뢰가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인된 신뢰 행사 여부. 자,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처럼 이제 국가에 의하여서 5년간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해주고 그래서 그 행위를 유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법률 존속에 대한 기본권자 신뢰 정도를 따졌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신뢰 보호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과 규정이 존재하냐? 당연히 지금 현재 이 쟁점되는 게 경과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공익의 비중과 정도 그리고 법익의 비교 형량인데요. 실질적으로 요거를 비교 형량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형량을 비교하려면 구체적인 정량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걸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에 이르렀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공익에 대해 구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근거 없이 공익이 개인의 신뢰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이론 구성은 입법자에게 무제한의 법률 개정에 의한 소급적 법규범의 가능성과 국민의 기본권보다 입법자의 목적이 항상 우선하게 되는 반기본적 사상을 반영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되는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론을 내리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내려지는 판례들을 보면 일정한 기준을 갖고서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들이대고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 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신뢰 정도를 법령 개정의 예측사는 유인된 신뢰 행사 여부로 검토해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특법이나 지특법과 같은 조세 감면 정책은 국가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납세자의 행위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그렇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감면 규정이 일정 기간 존속이 보장되어 있기에 그러한 규정을 개정할 때 그 원인 행위를 실행한 납세자의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액은 당연히 마땅히 보호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앞서 다 설명드린 건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결론 요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쟁점은 어떻게 보면 입법의 미비입니다. 입법의 미비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텍스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이 전환하는 그거를 생각지 않고 일반적인 세법 개정만을 갖고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과 조치를 두지 않고,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과 조치를 두지 않고 그냥 일반적 경과 조치로 모두 끝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법적 미비가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조세 공평주의에 입각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중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또한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해석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해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비 등을 지출한 시점에 해당 법률을 신뢰한 납세자의 신뢰 이익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기준을 비교해서 판단했을 때에는 마땅히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